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부분을 중국사 그리고 유목민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국의 송나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당나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7번 학습지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당나라 말 각 지역에 파견되었던 군대 지휘관인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과정 속에서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5개의 왕조 그리고 10개의 지방 정권이 다투는 5대 10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0세기의 일이죠. 수많은 절도사들이 맞서 싸웠던 5대 10국의 시대를 통일하게 된 것은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5대 10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당의 시대가 끝나고 송나라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나라는 다시 북송과 남송으로 일단 구분을 짓기 때문에 북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적어보았습니다. 자,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을 당시에 지도 모습을 선생님이 표시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윤은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송태조라는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송태조는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치주의란 글로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문신을 무신보다 우대하는 정치 이념인데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당나라 말 각 지역의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멸망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송태조 조광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태조 조광윤의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무신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물론 황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된 황제권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나라의 국방력, 군사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한 송나라의 군사력 약화는 유목민족과의 갈등에서 송나라가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각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송과 요가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송은 형, 요는 동생. 그리고 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은 요나라에게 매년 많은 양의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명분은 취했지만 실리는 요나라가 차지했던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거란족의 침략을 막아내었다라고 송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때 탕구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크게 성장하면서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황제의 나라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 황제의 나라를 스스로 칭하는 서하를 막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이리하여 송과 서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도 송나라는 서하에게 군사력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 결과 경력의 화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연의 맹약 그리고 서하의 전쟁에서 맺은 경력의 화약, 전연 그리고 경력은 둘 다 각각 송나라 당시의 연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경력의 화약을 통해서 맺은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각주 5번에 들어 있습니다. 송과 서하가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송은 임금의 나라, 서하는 신하의 나라. 대신 송나라는 서하에게 매년 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다시 한번 평화를 돈으로 사게 된 것이죠. 평화를 얻긴 했지만 이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송나라가 요나라 서하에게 바쳐야 했던 물자의 양은 막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송나라의 국력은 크게 쇠퇴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송나라의 국력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법들을 여러 가지 발표합니다. 이를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왕안석의 신법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왕안석의 신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관리들의 반발 그리고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왕안석의 신법은 실패하고 송나라는 계속해서 국력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 한편 이 시기쯤 12세기입니다. 12세기로 넘어올 즈음 새롭게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금나라였죠. 금은 거란족의 요나라를 맹렬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송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성장한 여진의 금나라와 손잡아서 요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리하여 송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연합하여 요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요나라는 멸망합니다. 송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력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송나라의 착각이었습니다.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는 이제 송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송나라는 자신들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금나라에게 빼앗기고 두 명의 황제가 금나라에게 사로잡히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겪습니다.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송나라는 화북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살아남은 송나라의 일부 세력이 화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 지역에서 송나라를 계승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 이를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남송은 9번에서 또 연결이 될 텐데요. 자, 12세기 금나라가 성장하고 요나라가 멸망한 상황 그리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간 남송의 모습의 지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계속해서 금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 금과 송나라 사이에는 군신관계가 체결됩니다. 이때 조건이 금나라는 임금, 송나라는 신하, 그리고 남송이 금나라에게 물자를 바치는 것이었죠. 각주 10번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다시 한번 남송은 돈으로 물자로서 평화를 삽니다. 자, 한편 북쪽의 유목지대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유목민족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급속도로 세력을 성장한 몽골은 여진이 세운 금나라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였고요. 남송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몽골과 연합하여 금나라를 몰아내게 되면 금에게 빼앗겼던 화북 지역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지요. 이래하여 남송은 몽골과 연합하여 금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금은 멸망합니다. 남송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금에게 빼앗긴 화북을 되찾자. 하지만 몽골은 금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남송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고 결국 1279년 남송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등장한 몽골에 관련된 내용은 9번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송나라 그리고 남송을 중심으로 한 여러 외교관계, 국제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습지 뒷면을 보면 여러 유목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학습지 뒷바닥에 있는 요 서하 금나라의 외교관계 모습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송나라의 외교관계 모습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서하 금의 내용은 나중에 9번 학습지 몽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거란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 말 랴오허강 유역에서 성장한 거란족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인물이 거란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국가를 수립합니다. 이때 성립한 국가의 이름이 바로 요나라였죠. 랴오허강 일대에서 우리가 성장하였다라고 해서 요라는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요나라는 926년 바레를 멸망시키게 되고 중국의 5대 십국시대 때 여러 절도사들이 난립하여서 싸우던 시절이었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에 16개의 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연주, 운주를 포함한 이 16개 주를 합쳐서 연운 16주라고 부릅니다. 한편 5대 십국시대를 통일한 송나라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송나라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요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나라가 승리하면서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송나라와 요나라가 형제관계를 맺고 대신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물자를 바치는 조건이었죠. 이후 거란족은 고려에 대한 침략을 시도합니다. 고려를 굴복시키고 다시 한번 송나라를 공격시킨 것이 거란족의 목적이었는데요. 거란의 고려에 대한 세 차례의 침략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10번 학습지에서 고려와 거란 사이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새롭게 성장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송나라와 손을 잡고 거란의 요나라를 공격하여 요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거란족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중국의 한족이 세운 송나라를 위협하고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목민족이 크게 세력을 확장하여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유목민족들은 고민이 있었죠.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유목민족의 문화가 중국인들 한족이 유지해왔던 농경민들의 문화와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은 세력을 성장하면서도 유목민족인 자신들의 고유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거란족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여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면서도 거란족과 한족을 섞어서 통치하지 않고 분리하여 통치하였습니다. 이를 남명관, 북명관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조금 이따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라가 세력을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요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이 찍혀 있죠. 연운 16주를 차지하는 모습, 만리장성 남쪽 지역입니다. 학습지 뒷면에 보면 요나라의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라 황제가 있습니다. 요나라 황제는 북추밀원, 남추밀원이라고 하는 최고 관직 두 개를 두고 각각 그 아래에 북면관 그리고 남면관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북면관 아래에는 거란족을 포함한 유목민들이 부족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면관 아래에는 한족,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한족 등을 포함한 농경민들이 주현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요나라는 농경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주현제를 북추밀원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을 분리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찍어 누르는 이원적인 통치체제, 분리통치체제, 요나라의 이 분리통치체제를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1세기 성장한 탕구투족은 비단기를 장악하면서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이들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서하라는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스스로 황제의 나라다고 생각하고 있던 송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었죠. 송나라는 서하를 공격하지만 서하는 송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두 나라 사이에는 화해의 약속이 체결됩니다. 이를 경력의 화약이라고 부릅니다. 송나라와 서하가 군신관계를 체결하였는데요. 동시에 송나라는 서하에게 물자를 바치는 조건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후 서하는 요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요나라의 전성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13세기 새롭게 성장한 유목민족인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서하 또한 자신들의 고유 풍습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학문이라고 생각되었던 유교 대신 불교를 숭상하였고요. 서하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진족은 12세기 들어서 만주에서 세력을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이렇게 세력을 성장해 나가는 여진에 대한 정벌을 진행하고 여진의 영토의 동북 구성을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윤관 장군이 이를 실시하였죠. 10번 학습지에서도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후 아구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수립합니다. 세력을 크게 성장시킨 금은 이후 송나라와 연합하여 요나라를 공격하고 요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이후 금나라는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화북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불렀죠. 앞바닥에서 황제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정강의 변을 통해서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크게 세력을 성장시킨 금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고려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금나라가 군, 고려가 신이었죠. 이후 금나라는 남송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남송은 금에게 금을 임금의 나라로 모시는 조건으로 화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금과 남송 사이에는 군신관계 그리고 남송이 금에게 물자를 바치는 조건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13세기 들어서 새롭게 북쪽 지역에서 몽골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목민족이 성장하였습니다. 몽골은 금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였고 남송도 이에 합세하였습니다. 결국 금나라는 몽골 그리고 남송의 연합 공격으로 인해서 1234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진족 또한 자신들의 고유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며 맹한 모국제와 주연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여진족과 한족의 분리 통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잠깐 그림 보겠습니다. 금나라의 맹한 모국제와 주현제입니다. 자, 금나라 황제가 있습니다.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유목민의 사회와 주현제라고 하는 농경민의 사회를 서로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맹한 모국제 아래에는 다시 맹한군, 맹한부, 그 아래에 모국군, 모국부라고 하여 여러 부족과 군사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맹한 모국제는 유목민을, 주현제는 중국 한족을 포함한 농경민을 다스리는 통치체제,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라의 북면관제, 남면관제, 그리고 지금 살펴본 금나라의 맹한 모국제와 주현제는 유목민과 한족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라의 북면관제와 남면관제 그림 위에 보면 빈 공간이 있을 테니까 빨간색으로 같이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거란, 서하, 여진이라고 하는 여러 유목민족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9번 학습지에서는 전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과 몽골의 뒤를 이은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